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특허법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인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그 특허권이라는 일종의 재산권을 민법이 아닌 특허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배타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갖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지식재산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전제로 특허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특허라는 게 도대체 뭔지, 발명이라는 건 무엇인지, 발명의 요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발명의 요건을 갖춰서 발명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특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해가지고, 발명이라는 것은 뭐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그래서 실용신안권과는 구분된다. 실용신안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발명이 아니라 고안이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그래서 발명이 있을 때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심사관들이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췄는지, 즉 첫 번째로 뭐였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두 번째 이전 기술 수준에 비해서 새로운 것인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인지, 세 번째 당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평균적인 전문가들이, 천재가 아닌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진보된 기술인지 정도를 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허 등록의 요건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게 되는 그 절차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 특허청에 직접 가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고 심사를 청구하고 특허권을 받고 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우리가 보자면, 일단 이전엔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명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맞죠? 이 발명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연 법칙. 이거는 과학적 인과관계라 그랬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면 된다. 그래서 이 발명을 한 다음에 우리는 특허 출원이라는 걸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특허 등록의 요건은 이 특허 출원 이후에 특허 심사를 들어가게 됐을 때 판단하게 돼요. 산업상 이용 가능한지,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이 있는지는 특허 출원 이후에 심사를 청구하게 된 이후에 하게 되는 개념이다. 그럼 우리가 절차상 당연히 특허 출원을 봐야겠죠? 특허 출원을 봐서 특허 심사 결과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특허 출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아셨죠? 자, 지식재산권법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특허 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의한 실질 심사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있다. 자, 처음에 앞에 나와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라고 얘기했죠. 근데 특허권을 부여하는데 일단 국가기관이 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은 무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를 먼저 보죠. 유인물을. 심사주의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무심사주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면 특허를 부여하고, 향후에 당의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침해소송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제도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특허를 부여함에 있어서, 출원하는 게 아니에요. 특허를 부여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제도가 있다. 첫 번째로 무심사주의가 있고, 두 번째로 심사주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의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전에 뭘 봤죠?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해서 봤었죠. 자, 이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는 기본적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할지 심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셨죠?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겠지. 심사를 하는 경우와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심사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으면
바로 특허를 일단 부여하고 보는 거예요. 심사주의는 형식적인 요건이랑 상관없이 형식적인 요건도 당연히 갖춘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 특허를 부여하게 되겠죠. 특허권을. 자, 그러면 무심사주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시간적, 비용적으로 저렴하겠죠. 비용이 낮다. 그쵸? 반면에 심사주의는 어떨까요? 시간과 비용이, 심사에 걸리는 비용이 굉장히 상당하겠죠. 높다. 그리고 심사만 이렇게 비용이 높은 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발명가들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 즉 발명가나 그의 승계인이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좀 많겠죠.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도 꼼꼼히 특허 등록의 요건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적, 비용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심사주의에는 반대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단점은 어떨까요? 우리가 단점은 특허권이라는 권리의 성질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무심사주의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왜? 형식적인 요건만 갖췄지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주의나 무심사주의나 똑같이 결국은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면 특허권을 주는 게 무심사주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특허 등록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인정될 경우에 주는 게 심사주의다 보니까 나중에 특허권을 먼저 받고, 무심사주의 하에서는 특허권을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뭐 그 사람이든 제3자든 간에 이게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는 무효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무효화. 그러면 이 특허권의 터잡은, 즉 특허권에 기반한 모든 법률 행위들이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허권에 기반해서 어떤 사람이 20년 특허의 존속기간이라 그랬죠. 특허의 존속기간이 20년 동안, 20년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를 배타적으로 내 권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허권을 받았으니까 특허청으로부터. 그래서 배타적으로 나만 그 권리를 이용해 왔어요. 혹은 내가 실시를 사용을 허락한 다른 사람, 실시권자가 되겠죠. 그 실시권자만 이거를 나한테 실시료를 내고, 특허권자한테 실시료를 내고 이 권리를 사용해 왔다라는 거지. 근데 15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배알이 꼴려서, 혹은 이게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 라고 해서 특허청에 어떤 심판을 청구하게 돼. 이게 무효 아니냐?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따져보니까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 그래서 특허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취소가 되면 취소한 이후부터만 발생하고 소급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특허가 애초부터 없었던 걸로 된다라는 무효를 받게 되면 이 권리관계에 기반했던 모든 법률 행위에 다 손해배상부터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절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즉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진다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심사주의는 어떨까? 권리가 굉장히 확정적이겠죠. 이 확정적이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권리가 확정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물론 이 심사주의 하에서도 이 특허 심사관들이 모두 아주 올바른 이상적인 판단을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의 흥결이 있었다거나,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특허를 받으려면 먼저 출원을 해야 된다 그랬죠. 특허 출원을 먼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먼저 한 사람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법률 자체에. 근데 그게 특허청 차원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동일한 발명인데 모르고 넘어가서 두 개의 특허가 부여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의 차이를 두고. 그러니까 먼저 특허권을 받은 사람도 특허권자로서 행사했고, 권리를 행사했고, 나중에 특허권을 받은 사람도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왔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알고 보니까 이러한 특허권이 원래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말았어야 되는, 출원자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권리가 불안정적인, 확정되지 않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무효 심판이라든가 불복의 권리 확인의 소송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우는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를 구분할 때는 심사주의 자체가 훨씬 더 권리의 안정성 면에서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용신안까지도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7페이지 하단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 출원권으로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특허법 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해서 1항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허 출원권자죠. 특허 출원권자. 먼저 특허 출원권자라는 개념이 나와. 그렇죠? 자,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 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뭐 우리 이런 단서 규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특허청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특허 심판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에 굉장히 밝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공 분야나 전문 분야가 해당 기술 분야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기술 같은 거 이해하기도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관 같은 특허청 직원들. 그런 사람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직무상 어떤 기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심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 특허를 주기 전에 혼동할 수도 있어. 아, 이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였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특허 출원을 한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허청 직원 등은 일단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단서 예외 조항은 있지. 예를 들어서 특허청 직원의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발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상속을 받았다.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일종의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특허청 직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상속으로 물려주신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2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2인 이상이 같이 동시에 발명을 했겠지. 혹은 2인 이상이 동시에 뭐 상속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체도 그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게 된다. 즉 특허 출원 자체를 혼자 할 수 없다. 특허 출원엔 다른 사람의 뭐 명의를 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같이 써가지고 둘이 합의하에 출원을 할 수 있겠지만 특허 등록을 할 때는 특허권을 받을 때는 단독의 명의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 33조 1항 2항은 특허 출원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허 출원의 첫 번째 절차로 누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항인데 이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 특허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특허 출원권은 출원해서 등록에 이를 때까지 발명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 그러면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일종의 권리구나. 그래서 특허 출원권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특허 출원권은 특허권에 비해서 확정되지 않은 권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일까? 특허권은 재산권이죠. 맞나요? 자, 특허권과 특허 출원권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아서 나의 재산권이 된 특허권. 특허권은 분명히 우리는 재산권이라는 데에는 뭐 이견이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지. 자, 특허 출원권은 재산권일까? 아니죠.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청구를,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확정되지 않은 권리다. 재산권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분명히 권리이긴 권리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특허 출원권은 권리이긴 권리인데 굉장히 확정되지 않아서 재산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재산권은 아니지만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출원할 수 있는 미확정적인 권리다. 하지만 분명히 권리는 권리다. 라는 건 일단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다음에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로 발명은 사실행위로서 대리도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허는 당연히 발명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명자의 승계인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근데 발명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가 불가능해요. 대리라는 건 우리가 민법상의 개념인데 대리는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해. 즉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대리라는 것은 민법상의 개념이다. 민법상 대리라는 건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사자예요. 그 본인. 근데 내가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 건에 대해서 내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대리인한테 네가 내 대신 나를 위한 행동을 해줘. 나를 위한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한 행동을 해줘. 그러면 네가 한 행동은 나한테 권리와 의무가 기속되게 할게 라는 게 대리 행위예요. 이게 대리권 계약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는 그냥 무슨 옛날로 치면 사자, 무슨 심부름꾼 이런 사람이랑은 달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만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 즉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는 의사 능력자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의사 능력이 있는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발명이라는 건 지금 뭐 특허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발명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사실 행위예요. 어떤 내가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그냥 가령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발명을 하나 해줘. 뭐 가방처럼 메고 다닐 수 있는데 집에 갈 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 발명해서 특허를 내줘. 일단 발명을 해줘. 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어. 그렇다고 그건 내게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발명은 하는 사람이 사실행위로서 하는 거라서 나 대신 발명을 해줄 수는 없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발명은 사실행위로서 대리도 불가능하다. 즉 발명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에 의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외자인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보호는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권은 공유되고 아까 설명했죠. 발명자 전원이 함께 출원하여야 하고 일부에 의한 출원은 거절된다. 같이 특허청에 손잡고 갈 필요는 없지만 아시겠죠? 자기 혼자만의 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공유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 같이 발명을 했는데 한 사람이 가서 먼저 출원을 했어. 자기 이름으로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2명이 같이 출원을 했어야 되는 거네. 특허청이 먼저 알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와서 그 특허 출원 잘못된 거예요. 나랑 같이 발명한 거라서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러면 이거 특허 출원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두 분이서 가서 다시 해오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특허 출원되는 순간 우리는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럼 싸워야 되겠어? 안 싸워야 되겠어?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자 쌍방이 같이 이름을 적어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을 나눠서 특허권 등록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신규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허 출원이 아니라 특허 출원권의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겠지. 특허 출원권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지? 1번 권리는 권리다. 2번 재산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3번 굉장히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권리다. 뭐 요 정도로 한번 특허 출원권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권리는 분명히 권리인데 재산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왜냐면 특허 출원권을 통해서 출원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됐을 때 드디어 그제서야 재산권이라는 특허권이 발생을 하는 건데 특허 출원권 단계에서는 당연히 재산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재산권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권리 정도의 개념이겠죠. 굉장히 그렇다 보니까 불확정적인 권리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모든 재산권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양도가 가능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양도가 가능해. 양도가 뭐예요? 남 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내 특허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죠. 팔 수도 있지. 이게 다 양도지. 양도건, 매도건, 뭐든지 다 그거보다 높은 개념이 양도니까. 재산권은 당연히 양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허권도 당연히 양도할 수 있게 되겠지. 특허권 돈 주고 팔잖아. 그래서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 특허 몬스터 막 그래가지고 그런 몬스터 회사들이 있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특허권만 다 사들이는 회사. 그리고 그쪽 분야를 개척해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그 특허권을 비싸게 파는 회사. 그런 회사도 당연히 많겠죠. 내가 특허권을 받았는데 자본금도 없고 사업할 자신도 없고 현 시대에 그렇게 뭐 크게 이슈가 사용될 것 같지도 않아. 특허권을 받아놨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돈이 아니죠. 재산이 아니지. 근데 그거를 누가 뭐 1억 주고 사겠대. 파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은 당연히 재산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다. 근데 특허 출원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특허법 37조에서 다루고 있다.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이라고 해서 특허 출원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아,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권은 양도 가능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두 번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아, 질권의 목적으로는 안 된다네. 자, 세 번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아, 만약에 4명이 같이 특허를 받았는데 25%씩 그 중에 한 명이 특허 출원권을 이게 특허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고 싶다. 특허 출원권을. 그러면 다른 3명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아, 우리는 뭐라 그랬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그랬죠. 그 승계 행위가 꼭 상속일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다시 돌아가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알겠어. 일단 재산권은 아니지만 권리니까 당연히 이전이 가능하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즉 특허 출원권은 질권 목적이 안 된다. 자, 이 질권이 뭘까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여러 가지 물권을 다루고 있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지, 물건에 대한 권리. 이 물건은 뭐 형태가 있는 유체 물건이든 무체 물건이든 뭐 증권이든 뭐 다 상관없어. 여하튼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민법에서 물권이라고 배우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물건이 뭐겠어? 당연히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혹은 뭐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소유 물건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담보물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담보물건. 이 담보물건이라는 개념에는 크게 우리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저당권, 두 번째가 질권, 세 번째가 유치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당권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예요? 담보하는 거지, 담보. 담보가 뭐지? 내가 무엇인가를 맡기고 그 맡긴 거에 대가로 돈을 빌리고 내가 그 돈을 갚으면 이 담보는 풀려서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물건을 못 갚으면 이 담보를 통해서 내 채권자는 그 변제에 충당하게 되는 거겠지. 맞죠? 그 저당권은 대상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집이나 땅 같은 거.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경매로 넘어가게 되지. 이거를 우리가 담보물건의 실행이라고 불러요. 담보물건의 실행. 담보물건자는 채권자가 되겠지.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채권자가 담보물건을 실행을 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경매를 통해서 생긴 그 돈에서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 부분을 변제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채무자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저당권이지. 객체가 부동산이다.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물건이에요.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물건이다. 아시겠죠?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설명하진 않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도 돼요. 근데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물건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것처럼 전당포 아저씨한테 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뭐 500만 원 빌린다. 롤렉스를 맡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질권이에요. 질권. 이해가 되셨죠? 질권을 설정하는 건 어떤 이런 지유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똑같아. 나머지는 내가 돈을 갚으면 이 지유계는 내가 다시 받는 거고, 돈을 못 갚으면 당연히 이 담보물건을 실행하게 되겠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런 동산에 대한 질권을 통한 담보물건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유인물로 돌아와서 특허법 37조 2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 그래서 출원권은 질권의 목적이 안 된다는데, 특허 출원권은 동산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쵸? 이런 동산들이 아니죠. 이런 물건들이 아니지. 보이지 않는 무체 재산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지. 자,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이 아니라 어떤 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꼭 형체가 있는 것처럼 동산처럼 질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줄여서 권리질이라고 불러. 권리질.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잡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권리질이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조차도 담보물건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다는 건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특허 출원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명시적으로. 굳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특허 출원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특허법이 없다면 당연히 재산권으로서 우리가 재산법이라고 부르는 민법으로 돌아가서 민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특허 출원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굳이 민법의 특별법 중에 하나인 재산법인 특허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특허 출원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담보를 잡힐 수 없다라고 그냥 못 박아놨어.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특허 출원권의 성질 중에서 권리가 불확정적이다. 결국 특허 출원권이라는 것은 특허권으로 이어져야지만 확정된 권리가 되죠. 확정된 권리는 특허권 하나예요. 특허권이 나와야지만 담보의 목적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어. 그쵸? 만약에 애초부터 특허권으로 이어지지 않을 특허 출원권이었다면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은 특허 출원권 넘겨받아서 뭐해? 그게 담보인데.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쵸? 그래가지고 권리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특허 출원권은 권리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담보 목적으로 확실하게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채권 채무 관계에서 아주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싼 값에 약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뭘까? 기술은 굉장히 훌륭한 발명이에요. 이 특허 출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명이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기술의 가치를 모른다거나, 발명가가, 혹은 사업화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 가치에 비해서 뭐 별로 의지도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재력가가 내가 저거 싼 값에 사가지고 내가 크게 팔아야지, 기업에. 난 정보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발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가치를 가진 발명을 이 재력가가 혹은 이런 걸 사고 파는 사람이 뭐 100만 원에 산대. 근데 이 발명가는 얼싸구나 좋다 하고 그냥 팔아버리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싼 값에 약탈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러한 이유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즉 담보물권으로 기능할 수가 없다. 라고 명시를 해놓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까? 특허권은 확정된 권리라 그랬죠? 당연히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때부터는. 자, 제3자와의 관계. 유인물 8페이지에 특허권 부여 전이라도 출원 공개 후에는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특허권 부여가 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출원 공개 후에는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특허권을 받아야지만 확정된 권리로서 굉장히 배타적인 보호가 가능해요. 근데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 즉 특허는 출원 신청을 했는데 특허 출원을 했는데 특허권으로서 확정되기 전까지도 이 이후에는 특허 출원권자의 출원이야 라는 수준으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출원한 이후에 내 특허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이 발명이 특허권으로 확정이 되는 권리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봅시다. 그리고 특허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나는 특허권자로서 배타적으로 나의 특허권을 20년 동안 쓸 수 있겠지.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겠지. 그거는 내가 허락했을 경우에만. 내가 왜 언제 허락해? 나한테 돈 주면 허락하죠. 그쵸? 실시료라고 불렀지. 실시권 계약을 맺어서 실시료를 나한테 줄 경우에는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해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특허권이 부여된 이후에는 다 내 거예요. 근데 출원한 이후에도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된대. 이 말은 출원한 이후에는 특허청에 의해서 내 출원된 기술이 공개가 돼요. 그때부터 누구 건지 다 보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특허권은 특허권 등록일로부터 존속기간이 20년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속기간이 20년이 맞는데 그럼 언제부터 20년이냐? 특허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출원한 시점으로 특허 출원일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20년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 등록을 받기 전에 이 특허는 나중에 특허권으로 등록은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내 특허 기술을, 내 특허권의 중요한 내용을 실시해. 실시라는 게 뭐라 그랬죠? 특허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서 내 발명, 내 특허권의 객체가 되는 그 발명의 주요한 내용을 그 사람이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생산, 뭐 양도, 대여, 뭐 매도 등등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실시행위라 그랬죠. 이 중간에 내 특허권을 실시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네? 어떤 사람이? 근데 난 특허권 받기 전이야. 어떻게 될까? 내 특허권을 받고 난 이후에 이때 다시 돌아가서 손해배상이나 실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한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특허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특허 출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